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 역시도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들이 결국 쟁점입니다. 예. 1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중에서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또 경기도지사가 되고 이 공직선거법상 그런 기소가 되고 나서야 김문기 씨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공개했던 그 사진,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가 함께 찍혀 있는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또 한편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 역시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유죄로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예, 알려주신 것처럼 쟁점 3개 중에 1심에서 2개는 유죄, 하나는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사실 이 유무죄 판단이 변경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져봤을 때 그나마 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당시에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실제 골프를 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과연 당시에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그 진술, 그 표현이 나아가서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뭐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기초적인 그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조금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죄로 조금 판단받기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인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심에서의 그런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또 2심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것인데 그동안 2심 재판에서 어떤 점들이 좀 작용을 해서 이 유무죄가 달라질 수도 있는지 혹은 그대로 갈 것인지 좀 어떤 쟁점들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결국 사실 1심에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대부분의 발언들이 기억에 해당하는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2심 재판부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당연히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2심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청을 했었고 검찰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변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2심에서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이 공소장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공소장이 변경되긴 했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이 공소장 내용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거기서 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명확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사실은 조금 쟁점이 되지 않을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결국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의 그런 쟁점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변론으로 과연 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1심에서의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할지 혹은 이제 피선거법 박탈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추어질지 이 부분 역시도 재판부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사람의 내심의 의사나 기억을 허위 주장이라고 기소한 거니까 무죄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이 부분 법조계 시각으로는 좀 설득력이 있다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주장 자체는 분명히 설득력은 존재합니다. 결국 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기억을 말하는 것 그리고 주관적인 기억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발언이 단순히 김문기 씨를 당시에 몰랐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뭐 이후에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와도 관련돼 있는 진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2심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이 발언들이 실제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따져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큰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내일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형량에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인데 좀 형량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고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존 1심대로 유지를 하거나 혹은 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선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5년이든 10년이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거나 혹은 100만 원 밑으로 이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에는 피선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일단 전망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변동 가능성도 일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그런 사안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1심에서의 판단이 2심에서 바뀌는 것 자체가 무척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경이 또 크게 돼서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 판단이 바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판단을 징역형을 내리고 2심에서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을 낮추는 경우들은 많지만 나아가서 이제 벌금형으로까지 감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사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중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사정 변경이 있는 거라서 벌금형으로 감경이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사건은 사실 특별한 피해자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사건이고 또 사정 변경이 있지 않다라고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제 피선거권에 그런 제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심의 판단을 두고 양형이 그 정도로 잘못이 됐다. 따라서 벌금형 1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유무죄 판단의 변경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 이상이 대법원에 상고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조기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는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걸로 봐서 이 상고심의 시기와 관련한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 시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직선거법상 이 규정에 의하면은 관련 재판들은 1심은 6개월 그리고 항소심 그리고 상급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만약에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했고 이 원칙에 상당히 부합하는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이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 말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 판단을 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결국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이 3개월 원칙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만약 조기 대선이 실제로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즈음 혹은 그보다 조금 앞당겨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내일 2심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선고, 항소심 선고가 내일 이루어지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보다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오늘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선고 기일은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4월로 결국 넘어간다.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요즘에 워낙 이 선고 일정과 관련해서는 예측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27일에 지금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전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어떤 내용까지 평의가 진행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 특히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있었고 목요일에는 정기적인 선고 기일이고 그렇다면은 금요일까지 남은 평의를 진행하고 표결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 기일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재판관들끼리 좀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도 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라든지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 선고 결과가 기각 의견, 각하 의견, 또 인용 의견이 있었고 기각 의견 중에서도 재판관 1위는 또 판단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런 네. 내용들을 봤을 때 더욱 중요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의견이 더욱 대립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차이를 두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전원 일치를 목표로 해서 평의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한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어제 있었던 심판에서 크게 갈렸던 것은 기각 의견이냐 혹은 각하 의견이냐 여기서 재판관들의 다수가 의견이 갈렸던 것인데 결국 이 각하 의견이라는 것은 이 한덕수 총리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었을 때 과연 의결 종족수, 국회 의결 종족수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재판관들의 각자 의견들이 충분히 나뉘어질 수가 있었고 결론은 파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제 일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조금 자유롭게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결 종족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 핵심적인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향후에 그런 혼란스러운 사항을 우려해서라도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 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